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8월 28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전 세계 투자자가 주목하던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간밤에 발표됐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50% 넘게 증가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 영향이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 반영되나 싶었지만 동반 하락 출발했던 국내 증시 다소 좀 엇갈린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3,200선 지켜주나 했었는데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종가는 3,196선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그대로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798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근데 간밤 엔비디아 실적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세론일 것 같다 그랬는데 결국 실적 발표되자마자 3% 하락해서 계속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하락했어도 하이닉스가 3% 정도씩 상승하면서부터 엔비디아는 원래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은 참 여러모로 복잡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랑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 김광석 겸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도 엔비디아 실적부터 네.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너무 잘 나왔는데 시간외 거래에서 바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워낙 자본시장과 실물 경제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현상이죠. 실적이 좋게 나오냐 나쁘게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적에 대한 기대를 웃도느냐 밑도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은 매년 또 분기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증가하고 있고 주당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뭐 실적 증감률도 뭐 상당히 50%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지금 이 지표는 말 그대로 실물 경제예요. 기업이 돈을 번다. 작년보다 돈을 번다.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매출도 늘고 있다. 그런 현상은 명확한 겁니다. 실물 경제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각 기업들의 실적을 다 합하면 아마도 GDP랑 비슷한 모습이 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시장은 항상 시장의 기대에 반영된 주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 기대를 또 충족시키느냐 아니냐인데 어쨌든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기대를 충족하는 만큼은 아니었던 것이다.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데이터 센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 센터의 성장세를 많이 기대했는데 데이터 센터만큼은 특히 실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역시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저거 보다시피 크게 미치지 못한 건 아니지 않나요? 412였다가 411인데 네. 조만큼 했다고 저렇게 3%씩 하락을 시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네.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퍼 같은 경우도 60 이상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뭐 32 정도 돼서 작년 대비 퍼 기준으로만 따지면은 반토막인데 네. 지금보다 더 내려간다는 얘기는 내년에는 33%도 못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혼재되어 있긴 합니다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의 기대가 어땠느냐도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시장의 이 기대 412.9억 이 데이터 센터 매출 그리고 역시 위에 보시는 매출 이 컨센서스 자체가 뭐 그렇게 높게 형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 매출에 대한 컨센서스가 412.9억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역시 이 시장에서 그 컨센서스 자체가 그렇게 큰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큰 기대도 안 하는 그것마저 밑돌았던 기대가 별로 없었는데 없던 기대를 또 밑돌았던 거죠. 그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도 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리 인하 자체는 시장의 호재예요. 예를 들어서 9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만약에 단행한다. 그럼 금리 인하 그 자체는 호재인 거예요, 그냥.
근데 시장의 기대가 금리 인하 예상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것은 예상을 딱 정확히 맞추는 수준이니까 딱히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항상 어떤 호재와 관련된 그 지표나 어떤 데이터나 실적 발표가 있을 때 그것이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가 아닌가. 그게 일시적으로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보여주셨던 그 실적의 우상향하는 모습 이게 다시 한번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대를 웃돌았나 안 돌아. 왜냐하면 기대를 갖고 있었던 그 값이 말 그대로 주가였지 않습니까? 그 기대치를 밑돌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라도 조정되는 것이고 어쨌든 실적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은 다시 그 균형점을 주가는 찾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보고 AI 거품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네. AI 거품론 자체는 증시에 지금 계속 잠재적인 리스크로 남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거품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뭐 닷컴 버블과 이제 비유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AI 시장의 지금 엔비디아 실적의 증가세를 보면 우리 세계 경제 성장률이 대략 몇 %인지 아십니까? 세계 경제가 대략 3.0% 성장합니다. 지금 올해도 3.0, 내년 3.1% 성장할 것으로 IMF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 규모는 약 3%씩 증가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50%씩 증가한다. 이것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그 속도보다 특정 산업의 성장 속도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성장하고 월등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좋고 그게 이제 주가를 형성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 산업의 성장 속도가 그냥 버블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없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전 산업에 걸쳐 AI가 활용되고 있어요. 다만 역시 자본시장을 이해하려면 자본시장은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반영되어 나타날까요? 이거는 바로 돈의 흐름이에요. 그만큼 유동성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5년 하반기, 26년 경제는 유동성 경제인 겁니다. 유동성이 얼마나 풀리는가. 예를 들면 팬데믹 경제 위기 가장 대표적인 예지만 경제가 좋았나요?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았거든요. 실물 경제는 안 좋았는데 왜 주식시장은 그렇게 화랑이었나요? 유동성입니다. 그거랑 비슷한 흐름은 아닙니다만 25년 하반기, 26년 경제는 계속 추가 금리 인하, 그리고 확장 재정, 또 OBBBA, 감세, 또 스테이블 코인, 그밖에 SLR 이런 여러 가지 유동성 장치들을 계속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라고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이게 거품이다라고 단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알트만이 얘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처럼 이제 제일 잘 나가는 데는 이길 수 있고 나머지들은 다 거품이다. 이런 식의 코멘트였잖아요. 예를 들자면 닷컴 버블 때도 결국 살아남은 건 구글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고 나머지 뭐 넷스케이프, 야후,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라이코스 이상한 거 되게 많았잖아요. 추억의 네. 이름들이네요. 추억의 이름들 다 네.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알트만이 얘기한 게 AI도 결국 자기는 남고 나머지 다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투자해.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특히 우리나라 한 국민으로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예상으로는 내일 오전 중에 2026년 예산안이 발표될 겁니다. 저도 당연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AI에 많은 R&D 예산액을 부과하겠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현금성 지원을 많이 지원하겠다. 뭐 이런 두 가지 큰 틀의 방향성이 있는데 여기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도 R&D 예산을 AI에 거의 올인하겠다라는 방향성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어떤 특정 기업, 특정 국가가 AI를 독식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경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우리가 성과 없이 끝나는 것이 제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려로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는 우리 경제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개 기업이 샘 울트만의 움직임, 준비하는 것들, 저 굉장히 많은 것들 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월드 아이디라는 이 프로젝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을 디지털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체 인식 기술 기반으로 그럼 여기에 지급 결제까지 맞물려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지갑이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다른 나라를 오가면서 면세점이나 여러 가지 소비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AI 기반으로. 그래서 그만큼 AI 독주에 대한 준비를 많이 비즈니스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지금은 모든 AI 관련주가 주식시장에 많이 유동성 장세답게 움직이지만 어떤 특정 트리거가 발생해서 유동성 장세의 리스크 요인으로 한번 조정되게 되면 큰 폭의 조정이 있을 텐데 그때는 역시 뭐 이런 독주하는 기업들도 조정을 면치 못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정상 가도로 가지 못하는 다른 많은 AI 기업들이 그런 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 선별이 부분은. 될 거다. 선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일 때는 AI야. 그러니까 AI 관련주가 다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지만 조정되는 구간을 만난 어떤 일종의 트리거가 발생해서 조정되는 구간을 만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말 그대로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통상 봐왔던 거예요. 항상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국내에서는 한은 금통위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은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상당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리를 동결한 걸까요, 한은은?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방금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한미 기준금리 격차 2%포인트거든요. 미국이 4.5%고 우리가 2.5%니까 정확히 2%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하면 2.25%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져요. 그러면 지금도 역대 최대치인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흐름이에요. 또 그랬을 때 나타날 어떤 부작용, 역작용, 외환시장에서의 흐름 그런 것을 한 가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근데 이거는 뭐 큰 비중을 두지는 않고요. 두 번째 우려가 더 큰데 지금 정부의 각종 대책들이 부동산 시장으로의 돈의 쏠림을 막고 주식 시장으로의 돈의 쏠림을 유도하자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서울 부동산으로의 돈의 쏠림을 막자. 그러기 위해서 627 대책이라든가 각종 부동산 대책들, 전세 대출 방지책 이런 것들 다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서울 부동산으로의 돈의 쏠림을 막고 그만큼 주식시장으로 이동하자 하는 대책들을 마련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627 대책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떨어진 것이지 여전히 어제보다 오늘이 더 비싸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흐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가 다시 서울 부동산으로의 추가적인 돈의 쏠림을 유도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감. 그게 소위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쏠림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역작용을 우려해서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부동산이나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 요인이에요. 그리고 아까 금리 격차 요인도 외부적인 금융 안정 요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한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요인 나머지 경기 안정 여부, 물가 안정 여부.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충족이 돼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에 오늘 발표할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올해가 2.0, 내년이 1.9%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 상승률이 2%니까 오히려 디플레이션 빠지는 거 아니야를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역시 올해 경제 성장률 0.9%. 금리 인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면 경기 안정, 물가 안정 목표를 본다면 금리 인하 해야 될 요인이지만 금융 안정 섹터를 본다면 금리 인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나 금리 인하할 시점을 보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하기는 부담스럽다. 아마도 9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그러면 10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 아니겠는가. 그리고 627 대책 등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보아가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조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희 이제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 나오신 분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 대출 다 막아버렸는데 네. 그러면 그냥 금리 인하를 해도 어차피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은 못 사는 거고 네. 돈 있는 사람 현금으로 사는 거고 네. 그리고 어차피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에 돈 쓸 사람들이 좀 이자 조금 내니까 돈을 쓰니까 그게 더 깔끔한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안 내리는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느낌도 있고 아까 처음에 오히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내린 다음에 내리려고 안 내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네. 그러니까 내려야 될 요인이 두 가지가 있고 또 내리지 못할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면 어쨌든 이번 8월 말에 금통위에서는 이것에 더 방책을 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무게추를 두고서 내려야 할 이유가 100가지고 동결해야 될 이유도 100가지인데 무엇이 더 무거울까를 항상 판단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늘 판단하기를 이게 더 우선이다. 그리고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이 목표하고 있는 중립금리는 2% 정도 됩니다. 1.5에서 2% 사이입니다. 그럼 26년까지 이 목표하는 금리까지 여정을 단행해 나갈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2.5%잖아요. 여기서 두 번이나 하면 2% 목표 수준에 거의 오거든요. 그러면 두 번이나인 거예요. 최소 두 번. 두 또 번밖에 많게는 못할 세 거니 번. 두 번밖에 못할 거니까 천천히 가자. 이렇게 그렇죠. 해석하면 간단한 건가요? 원래 피벗의 시대는 신중하게 금리 인하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먼저 금리 인하하기보다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게 중심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또 금통위 위원 7명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할 이유도 여러 가지 있고 동결할 이유도 있지만 굳이 8월인가 10월도 괜찮지 않나라는 것을 좀 따져보는 거라고 저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들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은이 봤을 때는 일단 부동산이 먼저 좀 잡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가계부채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그럼 부동산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급등한다면 가계부채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금융 불안이 야기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계속 이제 쿡 연준 위원을 계속 이제 재판에 이제 아예 사임해라. 이제 아예 그냥 휴직해라.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정말 미국의 신용도를 낮춰서 네.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에 대한 위상을 낮춰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네.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그건 사실이고요. 실제 그 독립성에 혹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로 보았을 때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지금 현재 최저치인데 여기서 트럼프 정권 동안 이 쿡 이사 해임 통보서를 보낸다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 연준이 민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소유 지분 구조상에서 은행들이 대주주인 거 맞아요. 그 민간 은행들, GSIB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중앙은행인 것도 맞습니다. 페더럴 리저브 액트에 근거한 중앙은행. 우리나라는 한국은행법에 존재하는 중앙은행. 맞아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이 뭐 합니까? 금리 결정하고 통화량 조절하고 화폐를 발행하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를 발행하는 주체인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흔들린다라는 얘기는 미국 달러 표시 채권 혹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외압으로 행정부의 압력으로 금리 인하를 만약에 단행한다. 예를 들어서 내일 밤 PCE 물가가 발표돼요. 내일 밤 PCE 물가가 만약에 또 급등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고 그리고 내일 발표될 물가 상승률이 7월 물가예요. 지금 8월 말이지만. 그러면 8월, 9월 물가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 하에서 9월 FOMC 때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것은 누가 봐도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무시한 소위 외압에 따른 금리 인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연준 위원들 12명의 구성을 보면 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사람들이
적극 금리 인하를 또 동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9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야 이거 엄청난 독립성의 손실이다라고 시장이 만약에 이해한다면 오히려 금리 인하가 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많이 우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연준 독립성 이슈는 이슈 자체로는 굉장히 파급력이 커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큰 반응은 없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러면 데이터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한 반영이 없는 걸까요? 그 반응은요. 금융시장에서 또 투자자들은 뭐를 원해요? 금리 인하를 원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를 응원하는 거예요. 독립성 훼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해다오. 연준아, 왜 4.5%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마저도 이미 제약적인 금리 아니냐? 물가 잡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기대는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독립성을 훼손하는 한이 있어도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발언들 아니냐라고 평가하니까 오히려 응원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독립성의 훼손은 상당히 큰 우려를 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상 물가 상승률이 다 잡히지 않은 상황 하에서 금리 인하마저 단행한다면 초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물가 상승 압력은 공급발이에요. 굳이 비유한다면 러우 전쟁 때 러시아산 원유나 자원이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 쇼크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자극했던 공급발이에요. 근데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만난다면, 대대적인 금리 인하까지 만난다면, 그러면 이것은 수요발 인플레이션 요인도 또 동시에 작용하니까 괜히 이랬다가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어요. 상황만 더 복잡해질 그러면 수 그때는 있네요. 어떻게 될까요? 연준 의장이 만약에 교체됐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다시 CPI 물가 상승률이 9.1%를 기록했었는데 22년 6월 물가가 만약에 그런 물가를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견 없이 또 금리 인상이 단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겠는데 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예측하고 그것에 맞는 통화정책 메커니즘에 부합하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다. 오히려 후폭풍이 온다. 근데 시장은 어쨌든 그런 후폭풍이나 독립성 훼손이나 이걸 보기보다는 당장 금리 인하 해줘야 주식시장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유동성 장세가 연출된다라는 부분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도 얘기를 하면 결국은 신뢰도라는 건 상대적이잖아요. 네. 과연 미국을 신뢰를 안 하면 다른 나라 어디로 갈 거냐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차피 AI 시대인데 네. 그럼 유럽으로 갈 것도 아니고 일본 갈 것도 아니고 결국 중국밖에 없는데 네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신뢰도가 훼손되네? 그러면 다른 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 결국 중국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 중국으로 가는 자금이 어느 정도 보이고 최근 네. 들어서는 중국 시장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도 로봇 쪽도 완전히 중국이 너무 잘한다고 하고 교수님 보시기에는 중국 쪽으로 좀 이렇게 포지션을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너무 중요한 표현 주셨고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일단은 이 독립성 훼손에 따른 영향은 국채시장부터 영향을 줄 겁니다. 미국 국채시장. 특히 만약에 어떤 외재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전쟁이 발생하거나 그런 외재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미 국채를 매수하는 힘은 좀 약하고 그냥 오히려 금매수만 좀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일이 될 텐데 국채 시장의 신뢰가 먼저 좀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진다기보다는 국채 시장이 좀 흔들릴 수가 있고 그럴 때 주식 시장도 같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시장의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섹터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채권 시장도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게까지 또 반응이 없어서 네. 지금 채권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 바로 건지. 그거죠. 의외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었을 때도 그랬을 때도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일시적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게 바로 미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계속 고조될 때마다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경향은 강해요. 근데 국채 금리는 상당히 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미 국채를 내가 매수해야 되나 하는 의사가 강하고 이미 많은 대세계적으로 미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과거만큼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과거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메꿀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근데 이제 T-빌을 중심으로 국채 매입 철을 이제 확보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역시 이런 식으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 나갈 때 말 그대로의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격상되지 않은 채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면 어떤 외재적인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그 트리거는 뭐가 될지 모릅니다. 어떤 트리거가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어떤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재적인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국채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 입장에서 다시 달러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쭉 급물살을 탈 때 뱅크런처럼 일어날 때 그러면 미실현 손실 중에 있는 그 국채를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요. 그럴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어떤 리스크 요인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유동성 장세이지만 억지로 끼워 맞추는 유동성 장세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금리 인하하는 거고요. 그죠? 물가 상승률이 정상적인 목표 수준에 안 왔는데 억지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억지로 국채 매입처를 갖추고 있고 SLR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규제를 완화해서 억지로 유동성을 공급하려 하는 거고요. 이런 또 OBBBA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발 이런 여러 가지가 정상적인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유동성 공급 장치만 마련한 상황이니까 그런 어떤 외재적인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조정되는 국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아까 말씀 주셨던 AI 버블이 붕괴되는 일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트리거일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으로선 그걸 가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답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가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장인 거네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 시장을 유동성 장세로 정의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눈덩이를 굴리듯이 유동성 장세에 어울리게 투자하신 게 맞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여건들을 보면 리스크 요인은 확실히 있다. 그럼 어떤 통제하기 어려운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 주셨잖아요. 이제 돌려주세요. 근데 과거의 뱅크론과 달라요. 과거의 뱅크론은 은행이 샷다 내리면 됐어요. 안 돌려줘요. 그리고 다른 해결책이 있죠. 이만큼 보증해 준다, 정부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도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돼요. 그럼 돌려달라고 할 때 그러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채를 매각할 수밖에 없죠. 미실현 손실 중에 있는 국채를.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급락하는 어떤 트리거가 발생할 때 이게 유동성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발작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걸 좀 가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 촉을 아주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